70대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들에게 어느 날 믿기 힘든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복권 12억 당첨. 누가 봐도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당첨금이었지만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얻었고 누군가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 근교의 오래된 빌라,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한 15평짜리 집. 67세 박 씨 부부는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침이면 박 씨는 먼저 깨어 허리 굽은 몸으로 대문 앞을 쓸고 아내는 좁은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소박했고 또 검소했습니다. 퇴직 후 들어오는 건 국민연금 110만 원 남짓. 그 돈으로는 월세, 공과금, 약값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고등어 한 손을 집어들었다가 가격표를 다시 보고 내려놓기를 반복했고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외식은 늘 분식집의 김치찌개나 칼국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박 씨에게도 작은 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로또 복권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에휴, 그거 그만 좀 사. 1,000원이라도 아껴야지. 아내는 볼 때마다 혀를 찼지만 박 씨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여보, 이게 내 유일한 취미야. 술, 담배도 안 하지 않나. 1,000원이면 커피 한 잔 값인데 나는 희망 한 잔 사는 거지. 박 씨는 매주 토요일 동네 편의점 앞에 서서 복권을 사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종이 조각은 작고 얇았지만 박 씨에게는 늘 내일에 대한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한 달이면 2만 원, 1년이면 24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연금 생활자에겐 결코 가벼운 지출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늘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 돈이면 고기라도 사 먹지. 내가 바라는 건 고기가 아니야. 혹시 모르는 기적이잖아. 그리고 운명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밥을 마친 박 씨는 늘 하던 대로 TV 앞에 앉아 로또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처음 두 자리가 맞았을 때는 운이 좋네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세 번째 번호가 맞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번째 번호가 맞는 순간 손에서 리모컨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숫자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이리 좀 와봐. 나 당첨된 것 같아. 아내는 설거지를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손에 쥔 종이를 내밀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봐. 하나, 둘, 6개 전부 맞아. 이거 진짜 당첨이야. 아내는 믿지 못한 듯 종이를 뺏어들고 TV 화면과 번호를 몇 번이나 대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12억 원. 세금을 제하고 실제로 계좌에 찍힌 금액은 약 9억 원. 그동안 통장 잔고가 몇십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던 부부에게 억 단위의 숫자는 꿈만 같았습니다. 박 씨는 휴대폰 뱅킹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9억.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야. 우리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기회야. 그날 밤 부부는 늦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 어떻게 쓸까? 평생 못 해본 일.
하고 싶은 거 다 해볼까?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함부로 쓰면 안 돼. 우린 이제 70 가까워. 이 돈은 노후를 위해 꼭 지켜야 해.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번만큼은 현명하게 살자. 이 돈이 마지막이니까. 박 씨 부부의 작은 집 안에는 그날 밤 유난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밤, 부부는 알았습니다. 이 돈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삶을 바꿀 기회이자 시험이라는 것을. 당첨 사실을 확인한 후 며칠 동안 박 씨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거액이 입금되는 순간 그는 또다시 손이 떨렸습니다. 잔액 9억 원. 그 숫자를 바라보는 동안 박 씨는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자 주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큰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다녀와야지. 은행에 넣어두면 뭐해? 요즘은 부동산이 답이야. 이웃과 친척들의 말은 모두 달콤했지만 박 씨는 곧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박 씨는 아내와 함께 밤마다 상의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생활비로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아플 때 병원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손주에게 줄 용돈은 얼마나 되는지. 부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 돈이 20년 뒤, 30년 뒤에도 꾸준히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바랐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우리 노후 집을 하나 마련하자. 세입자 두고 월세 받으면 든든하지 않겠어?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욕심내지 말고 안정적으로 가자. 그들은 결국 서울 근교의 소형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매매가는 4억 8천만 원. 그동안 꿈만 꾸던 내 집 마련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곧 세입자가 들어왔고 박 씨의 통장에는 매달 100만 원이 꼬박꼬박 찍혔습니다. 남은 돈 4억 2천만 원은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이율은 연 3%, 한 달에 약 105만 원의 이자가 생겼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연금 11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이자 105만 원까지 더하니 한 달에 약 315만 원의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마련된 셈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만약 큰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 집은 그대로 무너지는구나.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고정 수입 덕분에 불안보다 안심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새 차를 사지도 않았고 값비싼 가구나 명품을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돈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가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꺼내 손으로 천천히 짚어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복권 당첨이지. 종이 조각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으니까. 그날 이후 부부의 대화에는 여유가 조금씩 묻어났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마음 놓고 김치찌개에 고기 좀 넣어 먹자.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아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쓰는 거야. 박 씨 부부의 일상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연금 110만 원으로만 살 때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숨이 막히곤 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이번 달은 에어컨을 덜 틀어야겠다. 마트에서 물건을 집을 땐 이건 다음 달로 미루자. 늘 선택과 포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월세 100만 원, 예금 이자 105만 원, 그리고 연금 110만 원까지 매달 315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 한 달 생활비를 다 쓰고도 통장에 일정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병원 예약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허리 검사 꼭 받아야겠어? 그동안 돈 아까워서 미뤘는데. 이젠 할 수 있잖아.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건강이 먼저야.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만들었으니까.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타던 낡은 중고차는 그대로였지만 기름값을 아끼려고 걸어 다니던 날들은 줄어들었습니다. 병원비를 걱정하며 참고 살던 통증도 조금씩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부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을 때 아내는 용돈을 봉투에 넣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체면 좀 서네. 예전 같았으면 10,000원 한 장 쥐어주면서도 가슴이 쓰렸는데. 이제는 소소한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작은 사치도 누렸습니다. 시장에 가서 고등어 대신 삼겹살을 사들고 와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하며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복권 덕분이네. 정말 하늘이 준 선물이야.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복권은 기회였을 뿐이야. 진짜 선물은 우리가 이 돈을 흩뿌리지 않고 지켜낸 거지. 박 씨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고수했습니다. 새 차도 고급 가전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달 남는 돈을 적금과 CMA 통장에 조금씩 나눠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세입자가 빠지는 날이 오면, 혹시라도 병원비가 크게 드는 날이 오면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습관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잠들기 전 늘 걱정으로 뒤척였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돈이 나갈까? 혹시 아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제는 잠자리에 누우면 안도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작은 집, 검소한 생활이었지만 부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린 이제 돈에 쫓기지 않는다. 그 변화는 단순히 생활의 여유가 아니라 삶의 태도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돈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돈은 자신을 지켜주는 동반자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이전과 똑같은 된장찌개였지만 그 맛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안심이 담겨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종종 창가에 앉아 잔잔히 흘러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하곤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돈을 함부로 썼다면 지금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세상에는 큰 돈을 손에 쥔 순간부터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잠시의 행복과 들뜸에 빠져 차를 바꾸고 여행을 떠나고 친구와 친척들에게 돈을 뿌리듯 쓰다 보면 순식간에 통장이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해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권 1등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5년 안에 당첨금을 모두 잃는다고 합니다. 처음엔 달콤한 선물이었던 돈이 결국은 독이 되어 돌아온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뜻입니다. 박 씨는 자신이 그들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첫째, 욕심을 내지 않은 것.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차부터 바꿔야지.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집도 크게 옮겨야지. 하지만 박 씨 부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은 유혹이 컸지만 그 유혹을 따라가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안정적인 자산을 선택한 것.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수익을 노리며 주식, 펀드, 비트코인 같은 위험한 길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박 씨 부부는 소형 아파트 한 채와 은행 예금이라는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달 100만 원의 월세가 나오고 예금에서는 매달 100만 원 남짓의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가지 고정 수입만으로도 기초 생활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소박한 생활을 지킨 것. 예전처럼 마트에서는 여전히 장바구니를 천천히 채웠고 외식도 여전히 소박한 메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더 큰 안정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이 가장 값진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었네. 행복은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던 거야. 박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복권이 준 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야. 그 행운을 지켜낼 기회를 준 거였어.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박 씨 부부가 만들어낸 월 수입은 약 315만 원. 평균을 웃돌며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연금, 월세, 이자라는 세 갈래의 고정 수입 덕분에 한쪽이 흔들려도 생활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되었지요. 부부가 느낀 안도감은 단순히 금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버틸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무너질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안정감이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큰 돈을 한 번에 쓰지 말 것. 지출보다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 구조를 만들 것. 삶의 태도를 유지하며 돈을 수단으로 삼을 것. 박 씨는 가끔 손주에게도 말했습니다. 행운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하지만 그걸 지킬 줄 아는 사람만 진짜 행복을 얻는단다. 손주는 아직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 속 진중함은 듣는 이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어느 다른 도시, 비슷한 또래의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노후 준비는 충분치 않았지만 소박한 밥상과 이웃과의 담소 속에서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에게도 믿기 어려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복권 번호 6개가 모두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여보, 이거 봐. 우리가 됐어. 1등이야, 1등. 순간 부부는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12억 원. 세금을 제하고 남은 돈만 약 9억 원. 주변은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웃은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팔자 고쳤네. 이제 걱정 끝났지 뭐. 처음 며칠간은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타던 15년 된 중고차 대신 반짝이는 새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가격표를 보며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과일을 바구니에 담고 좋아하던 고기와 해산물도 마음껏 사들릴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아내는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도 비행기 타본다. 남편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운명이야.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하지만 그 화려한 변화 속에 알게 모르게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돈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차, 여행, 외식. 한두 번은 괜찮았지만 그게 곧 생활이 되었습니다. 통장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가도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익숙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돈이 이렇게 빨리 줄어들 줄 몰랐어.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지만 남편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많이 남았잖아.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평소 연락이 뜸하던 친척들이 찾아와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네더니 슬그머니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웃들은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고 자녀들 역시 속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요. 엄마, 생활비가 부족한데 도와주실 수 있죠? 부부는 처음엔 기꺼이 도왔습니다.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 나눠줘도 되지. 하지만 그 요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행운이 시작이었지만 그 속에 불행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돈을 얻은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전에는 저녁에 반찬거리를 살 때도 이거는 다음 달에 사자하고 미루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장바구니에 먹고 싶은 걸 담으면서도 가격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외식의 빈도부터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한 달에 한 번 분식집 칼국수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식당을 찾았습니다. 평소엔 엄두도 못 내던 한정식집, 예약이 필요한 한우 전문점에도 가봤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김치찌개만 먹던 시절은 끝났네.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한 번쯤은 잘 먹고 살아야지. 마트에서의 소비 습관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1+1 행사 제품만 골라 담던 부부였지만 이제는 그동안 눈길조차 주지 못했던 수입 과일, 고급 치즈, 와인까지 카트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브랜드의 음료와 간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 냉장고가 드디어 사람 사는 집 같네. 아내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결핍이 풀려가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행 역시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TV에서만 보던 해외 관광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나는 순간 부부는 마치 세상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의 설렘, 레스토랑에서 처음 맛보는 낯선 음식들, 손주에게 보내줄 기념품을 고르는 기쁨.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뒤 통장을 확인했을 때 수백만 원이 훌쩍 빠져나간 걸 본 아내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괜찮겠지? 손주와 자녀들에게도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손주 생일 선물로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게 고작이었지만 이제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파는 고가의 교구를 사주고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 입장권도 끊어주었습니다. 자녀가 힘든 기색을 보이면 얼마 필요하니? 하며 먼저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도 점점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생활비 자체가 커졌습니다. 전기세와 관리비는 2배 가까이 늘었고 카드값은 한 달에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넘겼지만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같은 처지라며 서로 위로하던 이웃들이 저 집은 복권 당첨돼서 요즘 호화롭게 사내하고 뒷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부부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기쁨이었던 변화가 어느새 무게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돈이 늘어난 만큼 지출도 주변의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었습니다. 당첨 직후 통장에 찍힌 숫자는 무려 9억 원이었습니다. 평생 몇십만 원 단위로 살던 부부에게는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휴대폰 뱅킹 화면을 열어보고 또 열어보며 이게 꿈은 아니겠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내 역시 옆에서 화면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가 젊어진 듯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거대한 금액도 세월이라는 파도 앞에서는 속절없이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늘어난 지출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함부로 쓰지 말자. 아껴 쓰자. 하지만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 습관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1,000원 차이에도 망설였고 고등어 한 손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격표를 보던 습관이 사라지고 먹고 싶은 건 먼저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15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어느새 300만 원, 4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외식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 분식집 칼국수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주말마다 근교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손주가 오면 치킨과 피자, 햄버거를 한꺼번에 시켜 식탁 위에 늘어놓으며 흐뭇해했습니다. 경조사 비용도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봉투에 얼마를 넣을지 눈치 보며 고민했는데 이제는 망설임 없이 도왔습니다. 돈이 있으니 괜찮다는 안도감이 지출을 자랑처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남편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속도로 나가면 10년도 못 버텨. 아내는 알면서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늘어난 생활 수준은 줄이는 게 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투자였습니다. 남편은 늘 생각했습니다. 이 큰 돈을 그냥 두면 안 된다. 불려야 한다. 그래야 오래 간다. 하지만 금융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던 그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은행 이자 가지고는 택도 없어. 요즘은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 답이지. 처음엔 망설였지만 남들 다 한다는 말에 결국 수억 원을 맡겼습니다. 잠시 동안은 수익이 나는 듯 보였습니다. 역시 돈은 움직여야 한다니까.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상황은 뒤집혔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투자처는 망했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내 욕심 때문이야. 그냥 은행에 넣어뒀다면.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당첨이 아니라 저주였던 건 아닐까? 세 번째 이유는 가족의 그림자였습니다. 당첨 소식을 들은 자녀와 친척들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정말 잘 됐네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태도는 변했습니다. 생활비를 빌려달라,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끊임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부는 처음엔 기꺼이 도왔습니다. 부모니까, 형제니까 도와야지. 그러나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하고 심지어는 왜 나만 더 안 해주냐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 고마움은 사라지고 남은 건 당연시되는 요구뿐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통장 잔액이 줄자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지갑과 깊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결국 당첨금 9억은 몇 년 만에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카드 명세서와 대출 고지서가 쌓였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복권 1등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5년 안에 당첨금을 모두 잃는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 반짝였던 행운은 더 큰 후회와 고통을 남긴 채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아내는 창가에 앉아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가난해도 마음은 편했어. 근데 지금은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람이 떠난 게 더 허전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그것이 삶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걸, 부부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복권은 인생을 구원하는 열쇠가 아니라 인생을 시험하는 덫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복권 당첨은 누구에게나 달콤한 꿈입니다. 누군가는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똑같이 12억을 당첨받아 새우 9억을 손에 쥐었지만 왜 결과는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차이는 돈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어떤 이는 욕심을 누르고 삶을 지킬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작은 다짐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사되 더 큰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안정된 울타리를 갖추고 그곳에서 나오는 월세와 은행 이자를 국민연금과 합쳐 매달 315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소박한 일상과 평화를 지켜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달랐습니다. 돈을 지키기보다 불려보려는 욕심이 앞섰습니다. 주변의 말에 휘둘려 무모한 투자에 뛰어들었고 가족의 끝없는 요구를 끊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행운의 크기가 달랐던 게 아닙니다. 그 행운을 다루는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복권은 단순히 돈을 주는 종이가 아닙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검소했던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욕심 많던 사람은 더 위험해집니다. 어쩌면 복권 당첨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합니다. 나도 당첨된다면 걱정 없는 삶이 열리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말합니다. 그 상상이 늘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진짜 복권은 종이가 아닙니다.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당첨을 좌우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작은 희망을 품고 1,000원짜리 복권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종이에는 웃음과 눈물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복권은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작은 습관, 그리고 함께 살아갈 가족과 평화를 지켜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어떤 집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유독 잘 될까요? 부모가 부자라서도 아이가 어릴 적 특별히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집인데 성인이 된 자녀들이 각자 자리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가더군요. 그 속에는 공통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4가지 비밀을 나눠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대화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대화법이 아이가 어릴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녀가 30대, 40대가 되어서도 똑같이 통하는 방법이었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애는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성인 자녀일수록 부모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63세 미경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미경 씨 딸 현주 씨는 33세 마케팅 팀장입니다. 몇 달 전 현주 씨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상사는 계속 트집 잡고 후배들은 말 안 듣고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냥 참아 또는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미경 씨는 달랐습니다. 현주야, 그 상황에서 내가 본 가장 힘든 장면이 뭐였어? 엄마한테 자세히 말해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주 씨가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미경 씨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때 현주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정말 속상했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경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현주야, 엄마가 봤을 때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 힘든 건 내가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그런 마음가짐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 대화 이후 현주 씨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엄마가 제 마음을 정말 이해해 주시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차근차근 생각할 수 있게 됐고요. 중요한 건 미경 씨가 딸에게 해답을 제시한 게 아니라 딸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분, 60세 덕순 씨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덕순 씨 아들 상민 씨는 28세인데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 대학원 가고 싶은데. 근데 나이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그냥 직장이나 열심히 다녀. 또는 공부는 언제든 할 수 있어. 이런 조언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덕순 씨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민아, 대학원에서 뭘 배우고 싶은 거야? 그걸 배우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상민 씨가 자세히 설명하자 덕순 씨는 계속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런 꿈이 있었구나. 그럼 지금까지 그 꿈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니? 상민 씨가 대답하자 덕순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봤을 때 상민이는 정말 성실하고 끈기 있는 아이야.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분명 해낼 수 있어. 다만 무리하지는 말고 내 속도에 맞춰서 해봐. 결과는 상민 씨는 자신감을 얻고 대학원에 진학했고 지금은 전문가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해요. 이분들의 대화법에는 3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왜? 라고 묻지 않고 무슨 생각이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랬니? 는 자녀를 신문하는 느낌이지만 무슨 생각이었어? 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느낌이거든요. 62세 영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라는 말은 아이를 방어적으로 만들어요. 하지만 무슨 생각이라고 물으면 아이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던데 이런 말 대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생각해봐라고 말해요. 59세 정자 씨의 경험담입니다. 예전에는 옆집 아이는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애가 위축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하는 말은 아예 안 하기로 했어요. 조언보다는 지지를 먼저 합니다. 문제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기보다는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먼저 전달해요. 70세 순희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다만 자신감이 없을 뿐이죠.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이런 대화법을 사용한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67세 말순 씨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우리 딸이 결혼 후에도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전화해요. 엄마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니까 마음이 정리된다고 하더라고요. 70세 금순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을 때 저한테 먼저 상의했어요. 엄마와 대화하면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성인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해답이 아니라 공감이에요. 지시가 아니라 지지입니다.
오늘부터 자녀와 대화할 때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왜? 대신 무슨 생각? 비교 대신 인정, 조언 대신 지지.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자, 이제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두 번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실패를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실패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위로하시거나 왜 그런 실수를 했니? 라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성인 자녀를 잘 키운 부모님들은 달랐어요. 실패를 데이터로 보셨던 겁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분석적으로 접근하셨어요. 56세 은숙 씨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은숙 씨 아들 준호 씨는 29세에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어요. 2년 동안 준비했는데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준호 씨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또 떨어졌어요.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괜찮다. 다시 도전해봐. 또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일 찾아봐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은숙 씨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준호야, 이번에 뭐가 아쉬웠는지 차근차근 분석해보자. 엄마가 들어볼게.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를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준호야, 시험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 암기한 건 다 기억났는데 응용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 왜 응용 문제가 어려웠을까? 사실 외우기만 했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겠어요. 준호 씨와 함께 차근차근 분석해 본 결과 문제는 암기에만 집중했다는 점이었어요. 이해 없는 단순 암기로는 응용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거죠. 은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경험이 정말 소중하네. 만약 운 좋게 붙었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지금 정확히 알게 됐잖아.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준호야, 진짜 실력 있는 공무원이 되려면 지금이 기회야. 제대로 이해하고 다시 도전해봐. 결과는 어땠을까요? 준호 씨는 6개월 후 다시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때 괜찮다고만 하셨다면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게 해주셔서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사례, 61세 정자 씨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정자 씨 딸 수현 씨는 32세에 카페 창업을 했어요. 하지만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수현 씨가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저 완전히 실패했어요. 빚만 잔뜩 지고. 창업은 정말 저랑 안 맞나 봐요. 정자 씨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수연아, 엄마가 봤을 때 이번 일은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 수집이야. 6개월 동안 정말 값진 경험을 한 거지.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창업에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 실력을 쌓는 거야. 정자 씨도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수연아, 카페 운영하면서 가장 예상과 달랐던 게 뭐였어? 손님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 오는 거였어요. 왜 손님이 적게 왔을까? 위치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타겟으로 했는데 그 동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다음에 창업한다면 뭘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 위치 선정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먼저 알아봐야겠어요. 수현 씨와 함께 분석해 본 결과 문제는 위치 선정과 타겟 고객 분석 부족이었어요. 맛이나 서비스는 좋았지만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카페를 연 게 문제였던 거죠. 정자 씨는 이렇게 격려했어요. 수연아, 이제 네가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걸 알게 됐잖아. 이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지. 1년 후 수현 씨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창업에 도전했어요. 이번에는 위치와 타겟을 완전히 바꿔서 접근했고, 지금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실패를 데이터라고 말씀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분석 덕분에 두 번째는 성공할 수 있었고요. 75세 명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패했을 때 괜찮다고만 하면 아이가 또 같은 실수를 해요. 하지만 왜 그랬을까? 그를 함께 찾으면 다음에는 안 해요. 71세 복순 씨의 말씀입니다. 실패해본 사람이 더 강해요. 그 경험이 나중에 더 큰 성공의 밑바탕이 되거든요. 68세 순자 씨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예전에는 아이가 실패하면 괜찮다만 했는데, 그러면 아이가 또 실패하더라고요. 지금은 왜 그랬을까? 부터 물어봐요. 중요한 건 실패 후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되로 끝내시죠. 하지만 이건 진짜 도움이 안 됩니다. 성인 자녀를 잘 키운 부모님들은 반드시 다음 계획까지 함께 세우셨어요. 62세 영순 씨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실패 분석이 끝나면 반드시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를 물어봐요. 그래야 아이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거든요. 성인 자녀들은 사회에서 더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취업, 승진, 사업,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부모가 어떤 관점을 제시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70세 말자 씨의 증언입니다.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실패했을 때 저는 그 경험이 내 능력을 한 단계 올려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녀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자녀. 어떤 자녀가 더 멀리 갈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74세 순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패를 무서워하는 아이는 도전을 안 해요. 하지만 실패를 배움으로 보는 아이는 계속 도전하죠. 그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녀의 실패를 다르게 바라보세요. 감정적으로 위로하지 마시고 분석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나은 다음을 위한 소중한 정보예요.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두 가지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대화법의 비밀. 왜? 라고 묻지 말고 무슨 생각이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비교하지 말고 인정해 주세요. 조언보다는 지지를 먼저 해주세요. 두 번째, 실패 관점의 비밀. 실패를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봐주세요. 괜찮다로 끝내지 말고 함께 분석하고 다음 계획까지 세워주세요.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일장의 대화법이 가장 도움됐어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어요. 이제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세 번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자녀의 독립심을 기르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애는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독립적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독립심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줘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독립심을 기른다는 것이 혼자 내버려 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해줄 일을 줄이고 자녀가 해볼 일을 늘리는 것이에요. 64세 인순 씨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인순 씨 딸 미영 씨는 31세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을 보니 부모님이 웨딩홀부터 드레스까지 모든 걸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미영 씨도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결혼 준비가 너무 복잡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엄마가 다 알아볼게 또는 엄마 친구가 웨딩 플래너 소개해 줄게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인순 씨는 달랐습니다. 미영아, 결혼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 내가 직접 알아보고 선택해야 나중에 후회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믿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물어봐.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 해. 처음에 미영 씨는 당황했어요. 다른 집 엄마들은 다 해주는데 우리 엄마만 안 해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영 씨는 웨딩 관련 사이트를 직접 찾아보고 여러 업체를 비교하고 예산을 계획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요. 6개월 후 미영 씨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완벽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왜 안 도와주시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직접 준비한 결혼식이라 더 의미 있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제가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예요. 미영 씨는 신혼집 구하기, 이사 준비, 새 직장 찾기까지 모든 걸 스스로 해결했어요. 결혼 준비를 혼자 해보니까 세상에 제가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사례, 64세 옥분 씨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옥분 씨 아들 재민 씨는 34세 회사원이었는데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재민 씨가 엄마에게 상담했어요. 엄마,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이직을 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요즘 취업이 어려운데 그냥 버텨봐 또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할 필요 없어라고 조언했을 거예요. 하지만 옥분 씨는 다르게 접근했어요. 재민아, 이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이야. 엄마가 대신 결정해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내가 직접 정보를 찾아보고 판단해봐.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어요. 지금 회사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정리해봐. 그리고 이직했을 때의 장단점도 써봐. 시장 상황도 알아보고 내가 원하는 회사가 정말 있는지도 확인해봐. 재민 씨는 처음에는 귀찮아했어요. 엄마가 그냥 조언해 주시면 되는데. 하지만 옥분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민아, 엄마는 내가 충분히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스스로 결정한 일이어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 결국 재민 씨는 3개월에 걸쳐 철저히 조사했어요. 현재 직장의 문제점, 시장 상황, 자신의 경력과 실력, 이직 가능한 회사들까지 모든 걸 분석했어요. 그 결과 재민 씨는 이직하기로 결정했고 6개월 후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옮겼습니다. 엄마가 그때 대신 결정해 주셨다면 저는 평생 의존적인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분석하고 결정해 보니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75세 금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 아이가 약해져요. 힘들어도 스스로 하게 놔둬야 강해집니다. 69세 점순 씨의 경험담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알아보면 되라고 방법만 알려줘요. 절대 이렇게 해라고 답을 주지 않아요. 왜 성인 자녀에게 독립심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결혼 생활에서도 독립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만 의존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어요. 부모가 나이 들어서도 자녀가 혼자 살 수 있어야 합니다. 68세 순자 씨의 깨달음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많이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의존적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일부러 혼자 하게 놔둬요.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독립심을 기른다고 해서 완전히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73세 복순 씨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서도 정말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안정감도 줘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니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일단 아이가 스스로 해보게 놔둬요. 3번 정도 시도해봐도 안 되면 그때 도와줘요.
하지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방법을 찾아줘요. 이런 방식으로 키운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70세 영자 씨의 증언입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큰 결정은 저한테 상의해요. 하지만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요. 스스로 생각한 후에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독립심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필요할 때는 현명하게 도움을 구하는 능력이죠. 66세 봉순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 하다가 정말 어려우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해요.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는 못하게 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어. 어려우면 언제든 말해.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 해.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 자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거예요. 이제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부모 자신이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살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성인 자녀를 잘 키운 부모님들은 달랐어요.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셨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식보다 자신을 먼저 챙긴다니 이기적인 게 아닐까 싶으시죠? 하지만 결과를 보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75세 영희 씨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영희 씨는 세 자녀를 키우셨는데 모든 자녀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를 만나보니 정말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희 씨는 젊은 시절부터 서예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이들을 키우느라 잠시 멈췄다가 40대에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씩 서예 연습을 했어요. 아이들이 엄마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해요? 라고 물어보면 엄마도 좋아하는 일이 있거든이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웠대요. 영희 씨의 큰아들이 직접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모두 자기만의 취미나 특기를 갖고 살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영희 씨가 60대에 서예 전시회까지 열었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줬고 우리 엄마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제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이들도 나도 계속 도전해야지라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 73세 정순 씨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정순 씨는 두 딸을 키우셨는데 두 딸 모두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자랐습니다. 정순 씨의 삶의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엄마는 너희들 때문에 포기한 게 없다고 자주 말했어요. 물론 조정한 부분은 있지만 포기는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정순 씨는 젊은 시절 간호사였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계속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육아와 병행하기 쉽지 않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파트타임으로라도 계속 일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엄마는 엄마로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도 살고 있다고 말해줬죠. 이런 엄마를 보고 자란 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정순 씨의 큰딸 이순 씨의 말입니다.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됐어요. 정순 씨는 지금도 70대인데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세요. 나이 들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딸들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자극받는 것 같아요. 68세 명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확실해요.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져요. 부모가 우울하면 아이도 우울해지고요. 실제로 성인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라는 말이에요. 70세 말자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힘들 때 제가 우울해하면 아들이 더 힘들어해요. 하지만 제가 밝고 긍정적으로 지내면 아들도 힘을 얻더라고요. 65세 순자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딸이 육아로 힘들어할 때 제가 엄마도 요즘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서 재미있어라고 하면 딸이 엄마처럼 저도 힘내야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72세 경자 씨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에는 온전히 제 시간이었어요.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가졌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집에 오면 온전히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만큼은 제 일은 잠시 미뤘죠. 하지만 제 시간도 똑같이 소중하게 여겼어요. 69세 복자 씨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셨어요. 50대에 컴퓨터를 배우고 60대에는 영어 회화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엄마는 정말 대단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도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마도 그 나이에 배우셨는데 우리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71세 미자 씨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깨달으셨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도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엄마는 이런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어라고도 말해줘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되 자녀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74세 순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들에게 절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는지 물어보니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엄마 오늘은 어디 가세요? 라고 물으면 엄마도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일이 있어라고 대답했어요. 절대 너 때문에 못 간다거나 너 챙기느라 바쁘다는 말은 안 했죠. 정말 놀라운 건 이런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성장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68세 순자 씨는 최근에 요가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딸이 엄마 요즘 너무 활기차 보여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대요. 72세 영순 씨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계세요. 손자들한테 예쁜 사진을 보내주고 싶어서요. 아들이 엄마가 이렇게 젊은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저도 더 열심히 살게 돼요 라고 하더군요. 70세 금자 씨는 온라인 쇼핑몰까지 배우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딸이 엄마가 저보다 더 트렌디해요 라고 농담하더군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부모인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집니다. 부모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도 계속 성장하려고 해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자녀도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도 행복하다. 내가 성장해야 우리 아이도 성장한다. 내 삶이 소중해야 아이도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긴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바로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4가지 비밀 어떠셨나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대화법의 비밀. 왜? 라고 묻지 말고 무슨 생각이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조언보다는 지지를 먼저 해주세요. 두 번째, 실패 관점의 비밀. 실패를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봐주세요. 함께 분석하고 다음 계획까지 세워주세요. 세 번째, 독립심의 비밀.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어주세요.
어려울 때는 방법을 알려주되 답은 주지 마세요. 네 번째, 부모 자신의 행복.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분명 달라질 거예요. 댓글에 지금 당장 바꾸고 싶은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